안녕하세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제가 항상 남들 앞에서 겸손하고 검소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배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심 많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고, 시부모님 또한 좋으셔서 결혼 생활은 순탄했었어요. 그런데 평탄했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비동서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시댁의 인사를 오면서부터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한 번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동서와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시동생은 예비동서를 집으로 바래다 준 뒤 돌아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들떠 보였고,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떤 거 같냐고 첫인상의 느낌에 대해 물어봤어요. 시동생이 물어보자마자 시부가 먼저 입을 떼셨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고,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 이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네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구나. 지금 너는 여자친구에 한창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했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배우자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된 첫인상은 성격이 밝긴 했지만 예의가 많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문제로 마찰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걔가 예의가 없다고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잖아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제가 지켜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충분히 예의 바르고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제 여자친구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다들 한 입 모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가족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평가되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모두들 같은 의견인 거 확실한 거죠?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인데 우리가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겠니? 너 말대로 밝은 모습이 보기 좋다만 대화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말투에서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더라. 엄마는 너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모두들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가족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야.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줘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가족들 말을 듣지 않고 예비동서와의 결혼을 강행했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시동생이 가족들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워낙 바빠서 명절 외에는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상 독하게 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시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본인의 삶이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봤자 깨닫기 전까진 모른다며 잘 살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땐 본인이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며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이후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가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아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전부 남을 뿐인데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거든요. 동서 앞에 있는 건 고기가 아니고 뭔데?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지. 가공식품만 먹으면 몸이 금방 안 좋아져. 다 가족들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형님, 저는 물에 빠진 고기 안 먹어요. 사람들이 보쌈 고기를 왜 먹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컹거리고 퍽퍽한 게 식감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고기 아직 남았죠? 그럼 그것 좀 구워주면 안 될까요? 제가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이 워낙 건강한 음식만 만들어놔서 젓가락이 가지 않으니 편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이미지상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젓가락이 가지 않겠어요? 특히 저기 새우젓 좀 치워주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젓갈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비린 냄새가 너무 역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서 솔직히 토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 저처럼 젓갈 안 먹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이런 말 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족이니까 이런 말에도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죠? 이 사람이 저랑 입맛이 똑같아서 같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어머님 댁에만 오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신도 먹을 게 없지? 내가 따로 좀 차려줄 테니 같이 먹을래? 시모가 주말에 동선회에 왔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힘들게 준비한 보쌈에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들을 힘들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동서의 언행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순간 동서가 어떤 성격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이 아니라 해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른 앞에서 말을 막 하는 동서의 태도는 앞으로 눈치껏 고쳐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체할 것 같았던 식사 자리가 끝난 뒤 동서와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제되는 행동들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설명을 했는데 동서의 입에서 되돌아온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님, 아니 그럼 저보고 앞으로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좀 더 음식을 신경 써주지 않겠어요? 저도 한 가족인데 제 입맛에 맞는 음식 정도는 해주셔야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추가해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오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싫은데 억지로 먹고 맘에도 없는 말 원래 잘 못해요.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앞으로 좀 조심해 달라는 것 뿐이잖아.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분위기 망칠 필요 있어? 동서도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둘만 있을 때 얘기해 준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기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입이 가벼우면 집안에 풍파가 들이닥친다고 그랬어. 앞으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동서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데
이것만 고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 좋게 받아들여줘.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닫아버린 뒤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정반대되는 동서의 성격이 앞으로 시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 좋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 담아두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입 밖으로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사회에서는 그냥 피하면 그걸로 끝인데 동서는 가족이라 피할 수도 없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대화하는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동서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은 마음의 멍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동서의 생각 없는 막말이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시동생이 먼저 분위기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부를 빤히 쳐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가족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님,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는 아시죠? 아니, 그런데 일하다 오셨어요? 아니, 옷이 그게 뭐예요? 잠깐 고개를 돌려서 레스토랑에 식사로 온 사람들을 좀 보세요. 격식 차려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아버님이 걸치고 있는 그 잠바가 지금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런 구질구질한 옷을 꼭 입어야 했어요? 이런 건 당신이 레스토랑으로 부르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잖아. 당신 집안 못 사는 형편도 아니라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저런 옷을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니야. 내가 옷은 그 집안의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이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했잖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 그러게.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나는 두 분이서 알아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실 줄 알았지. 당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뭐?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아,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힘들게 고급 레스토랑 알아봤으면 그만큼 신경 써서 나와야죠. 어떻게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 명품 하나가 없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저번에도 좋게 얘기했을 텐데. 아, 그만해라. 기분 좋게 나와서 얼굴 붉혀야 되겠니? 새며느리 너도 어른들 앞에서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구나.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남 별로 신경 안 써. 사람이 검소할 줄 알아야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인성이 중요한 거다. 그럼 다른 것들은 굳이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빛나 보이는 거란다. 지금 여기 레스토랑에 나온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데 네가 외적으로 예민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냐?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이 상황에 자기 마누라라고 편을 들어주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어? 너도 재수씨랑 같이 살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재수씨, 적당히 좀 하세요.
가족들이 좋게 얘기하면 눈치가 있어야지. 재수 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 자꾸 초치는 거 안 느껴져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는 말도 못해요? 말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건데 다물고 있으라니?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나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있겠어. 이래서 내가 오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 나도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욕을 먹는 거면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낫겠어. 아, 정말 다들 왜 그래? 내가 오늘 이 자리 만들려고 몇 달 전부터 레스토랑 예약한 건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그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 다들 이럴 거면 그냥 가요. 이 사람이랑 단둘이 식사할 거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식사하라고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구만. 성격들 참 요상들 하시네. 남편은 동서네의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동서내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때마침 나온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전부 알 순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같은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는데 두 형제가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는데 서방님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서방님도 우리 가족이 그렇게 창피해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요. 앞으로 둘이서 지지고 볶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는 거 그냥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쭉 살면 되겠네. 고작 시댁에 몇 년 일찍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지적질이야? 형님으로 대우해주니까 뭐라도 된 거 같아? 적당히 하고 식사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동서가 뱉은 막말에 울컥하게 된 저는 물컵을 손에 들어 동서의 얼굴에 뿌려버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와 제 팔을 잡더니 제 손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시모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물컵을 빼앗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뿌려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동서는 비명을 질렀고 시동생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온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냐면서 분노한 얼굴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뒤이어 들어온 시부가 남편과 시동생을 떨어뜨려 놓더니 시동생을 무섭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정말 많이 실망을 했다면서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서가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흘러가 버렸고 시동생과의 사이도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아져 버렸어요. 결국 그날 이후 가족들은 동서네와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그날의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과 함께 가끔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무료 급식소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어요. 그렇게 양껏 음식을 만든 뒤 배식 준비가 끝나서 식사를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을 한 분씩 안으로 모시고 있는데 외제차 한 대가 급식소 앞에 멈추더니 동서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급식 먹으러 오셨나 봐? 형님, 거지 근성은 집안 내력이에요? 아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어요?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 뭐야? 오늘 온 가족이 전부 날 잡고 왔나 봐요? 아무리 공짜가 좋다곤 하지만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급식 먹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레스토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집안 왜 이렇게 쪽팔리는지만 골라서 하는 거야? 아빠, 그냥 나 차 안에 있으면 안 돼? 오늘 여기 오기 싫었단 말이야. 저 사람들한테 꼭 배식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퍼 먹겠지. 차라리 나 차에 있을 테니 아빠만 잠깐 얼굴 비추고 나와요.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공짜라고 달려들어 먹는 거지. 고마운 거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노력 없이 먹으니 맨날 노숙 생활이나 하고 이른 나이에 할 생각도 없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저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깝다. 가서 박스라도 좀 주라고 해. 너는 제발 그 입 좀 다물면 안 돼?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빠는 안 좋아하게 만들 거야? 아이쿠, 사돈분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번엔 저희 몇몇 회사가 주최해서 무료급식을 추진하게 됐는데 봉사하러 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아, 저희야 매번 주기적으로 급식소가 열리면 봉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바깥 사돈께서 이번 무료급식을 주최하셨다고요? 아, 네. 저희랑 같은 계열 업체의 사장들이 뜻을 함께 모아 추진을 하긴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아빠, 나 얼굴 비쳤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도 되는 거지? 여기 와서 할 일도 없는데 굳이 끌고 와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나 오늘 술 약속 있다고. 자네 왔는가? 내가 일찍 좀 서두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다른 업체 사장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음식 만들고 배식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자네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늦는다니까? 이 정도 일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앞으로 큰일을 같이 할 수 있겠나? 자네가 잘나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거야. 자네는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구만. 저도 한 업체의 대표라서 일이 바쁘니 빨리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시간이 되어 버렸네요. 다음번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 사장들은 시간이 많아서 새벽같이 와서 음식 준비했겠나? 나는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봉사할 때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언제까지 눈 감아줄 것 같나? 자네가 보이는 태도가 무료급식 추진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네. 이럴 거면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아빠, 아니 뭔데 그래? 왜 아빠가 저 사람한테 쫄쫄매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아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봐요. 저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가뜩이나 무료급식 추진하는데 돈 나가서 기분 안 좋고 우리 아빠가 여기 오는 동안 안 그래도 한풀이를 그렇게 하시던데 그쪽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런 거 하려면 그쪽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 아빠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거지 같은 저놈들 입에 밥 쳐넣어줘 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돈만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지들이 못나서 저런 꼴로 사는 걸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돈 많으면 무조건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빠, 가자. 저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 야, 내가 방해할 거면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말 함부로 해?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대표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늦은 만큼 제가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죠. 동서,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배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몰라? 이 자리가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만든 자리라고 생각해? 원래 우리 아버지 혼자 무료급식을 추진하셨는데
아버지 덕분에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덕을 많이 봐서 앞으로 함께 더 잘하자는 마음에 사장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추진한 것뿐이야. 동선의 아버님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 사장님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불효잇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 철칙대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가 뭐라고 한 사람이 저희 친정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주최 측 사장님들께서 단체로 저와 아버지에게 다가와 무료급식 배식이 끝났다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말에 저와 아버지는 고생한 사장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런 모습을 본 동서는 개거품을 며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뱉진 않았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버렸죠. 아버지는 동선의 아버지와 다음에 있을 계약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급식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식을 마무리하신 엄마가 뒤이어 나오셔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식사하시자는 말에 모두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동서에게 딱 한마디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겠지만 잘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야. 동서가 방금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은 주워 담기 힘들 거야.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한마디 말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알았겠네. 동서의 입이 왜 이렇게 거친가 했는데 집안 내력이었다는 걸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럼 들어가고 서방님한테 안부나 전해줘. 형님, 잠시만요. 제가 방금 한 말은 정말 실수했어요. 인정할게요. 그러니 우리 아빠 내년에 계약할 수 있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형님은 마음이 넓잖아요. 제가 생각 없이 말을 막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동안 봐서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집안 힘들어지면 제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에도 제약이 따를 텐데 저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집안 행사도 잘 참여할게요. 그러니 말씀 좀 잘 부탁드려요. 글쎄, 이미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 정말 다시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 싶다면 행실부터 똑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이 다른 날보다 무료급식소를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 가능하겠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설거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상당히 비싼 명품인데 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묻어있는 식판을 저보고 닦으라고요? 머뭇거리는 동서 행동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동선의 아버지가 당장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라며 등을 떠밀었고 동선은 온갖 인상을 쓰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동선의 아버지와 설거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지 않는다고 몇 개 하다가 못 해먹겠다면서 식판을 내동댕이 치고 급식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동선의 아버지는 동서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선 저희들에게 죄송하다며 뒤따라 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 같았어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끌고 가겠냐면서 다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약회사 대표이시고 동선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생산된 약품들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른 회사와 계약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동선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동서를 저에게 계속 밀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쓰기도 힘들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본인의 집안까지 무너뜨리게 만든 모습을 보니 좋게 받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동서의 인성이 바르지 못한 건 그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뿐일 겁니다. 시동생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걸 보니 떼어낼 수 없으면 지금처럼 연락 끊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요.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되는 날이 조만간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한파의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4살 교사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현재 아내와 특수학교에서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연을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아들이 세상에 좀 더 당당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용기를 내어 올립니다.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며 지냈고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9년 전이었어요. 처음 아들과 인사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10살이었던 진수는 염색체 이상으로 성장이 늦춰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또래 아이들의 성장보다 2, 3년은 느리다고 보면 되는데 진수를 만났을 때 진수의 몸과 지능은 7살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양볼이 늘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수줍음이 많아 친해지기 어려운 아이였어요. 아내는 진수가 다니는 특수학교에 보건교사로 있었고 전 그 당시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특수병설 유치원 아이들보다도 작아 보이는 진수가 아내는 늘 눈에 들어왔고 살뜰히 잘 챙겼습니다. 하루는 진수를 챙기는 모습에 교직원 선생님이 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해요. 2달 전 양부모에게 파양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양부모 밑에서 지냈을 때는 항상 얼굴이 어둡고 우는 날이 많았는데 오히려 파양을 당한 후 진수는 더 밝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밝은 모습이었을까요? 파양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린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텐데 꿋꿋하게 이겨내는 아이가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진수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자신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에게 진수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말해달라 했고 선생님들은 양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내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진수가 겪었다면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부모들은 성장이 느린 진수가 손이 덜 갈 것이라고 생각해 입양을 결정했고 어린 진수에게 책임을 끝까지 못 지고 파양을 시켰던 겁니다. 아내는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고 해요. 말도 마요. 양부모들이 우리 학교의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정말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진수가 얼굴색이 안 좋아서 왜 그러나 싶어서 몸을 봤는데 등에 멍이 나 있는 걸 발견하고 저희가 양부모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학교에 와서 아이 등을 봤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오히려 저희 보고 아이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유, 진짜 그렇게 황소처럼 덤비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요. 분명 양부모가 괴롭힌 흔적 같은데 엄청 잡았대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진수도 엄마 하며 잘 따르길래 두고 봤죠. 솔직히 입양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분들을 본 게 입학식이었는데 두 분 다 자상하고 천사가 따로 없어 보였어요. 또 입양한 가정은 진수가 처음이어서 모두들 존경했죠.
그런데 몇 년 있다 진수를 파양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네요. 양부모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위해서 진수를 입양한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 정말 다들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는데 여기 아이들은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진수만 혼자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자신을 이용하고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자신 탓이라고 생각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진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자 더 이상 진수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맹목적인 친절과 사랑이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걱정했죠. 날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동정으로 이뻐해 주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번 파양된 아이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어요. 하루는 진수가 교실에서 넘어져서 담임 선생님과 양호실에 왔었다고 해요. 이마에 피가 나고 무릎이 심하게 깨진 진수는 겁을 잔뜩 먹고 아내 앞에 앉았고 담임 선생님이 나가자 주머니에서 아끼는 막대 사탕을 줬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을 줘야 할지 보건 선생님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진수가 준 막대 사탕을 한참을 바라봤다고 해요. 짝사랑만 하다가 서로 마음이 통해 선택받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진수와 아내는 알게 모르게 양호실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며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에 아내는 진수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며 입이 닳도록 말했고 하루는 주말에 보육원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교사가 되기 전에 보육원 봉사활동을 매일 나갔던 터라 오랜만에 아이들을 보러 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진수가 있었고 아내는 일부러 진수를 만나게 하려고 이곳으로 오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진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해맑게 웃는 아내를 보자 당황했지만 장난으로 나보다 더 진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질투난다고 했고 말로만 들었던 진수를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상상 속의 진수를 눈앞에서 보자 마치 연예인을 본 기분이 들었고 진수와 친해지기 위해 축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흔쾌히 허락했고 가볍게 공을 차는 정도로 마당을 활보했어요. 10분 정도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진수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불렀고 보육원 선생님이 진수와 함께 병원으로 먼저 출발하고 저와 아내도 구급차 뒤를 따랐어요. 가는 동안 죄책감에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왔고 곧바로 진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염색체 이상만 있었을 뿐 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쓰러지자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제발 큰 병이 아니길 바랬어요. 하필 제일 더운 시간이었던 낮에 괜히 축구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절 위로해줬고 오히려 보육원에 오자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갑자기 일어난 사고였는데 아내와 서로 자기 탓이라며 우겼고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하고 있었어요. 기다림 끝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진수는 큰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빈혈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며 수액을 맞고 퇴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10년 감수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했는지 아내가 제배에 핵펀치를 날리며 진수 곁으로 갔습니다. 그날의 핵펀치의 아픔이 아직도 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아내는 보육원 선생님을 보내고 수액을 다 마치고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누워있는 진수를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꼭 천사가 자고 있는 것 같았고 어느새 제 마음에도 진수가 꽉 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누워있는 것만도 진수에게 감사했고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매주 보육원을 찾아 진수와 추억을 쌓았고 결혼 준비도 병행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양에 대해 물었고 진수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터라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진수에게 대하는 행동은 다른 아이들과 너무나 달랐고 진수도 아내를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이미 진수는 우리에게 가족이었고 진수가 없는 주말은 상상이 안 갔어요. 하지만 입양을 위해서는 양가 어른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마음은 달라질 게 없었지만 진수에 대해 알려야 했어요. 이미 아내와 입양에 관한 적합검사와 서류들은 모두 제출한 상태였고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양가 어른들의 식사 자리에서 입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고 말았어요. 아내와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부딪히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입양이라니? 보영아, 너 혹시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그런 몸을 하고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누구 아들 인생 망치려고?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 그리고 뭐라는 거야? 장애가 있다고? 내가 들은 게 제발 틀리길 바란다. 사돈,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지금 애들이 입양을, 그것도 정상적인 나이를 한다 해도 말릴 판에 장애 아이를 입양한다잖아요. 세상 어느 부모가 두 손 들고 이 일을 허락하겠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테니 한번 드러나 봐요. 저 역시 반대이고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첫째가 남들은 모두 10손가락으로 태어났는데 6손가락밖에 없어요. 사부인도 보셔서 아시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큰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오게 된 세월들은 고통이었지만요. 아이가 바른 정신으로 세상을 살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편견에 부딪히자마자 모든 의욕을 내려놓더군요. 보영아, 네 오빠가 지금은 남들 앞에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겠니? 10달을 폐 아파 낳은 아이가 왜 나를 낳았냐면서 목 놓아 울더라. 그런데 더 슬픈 건 엄마 아빠는 오빠 대신 세상과 싸워줄 수도 없고 아파줄 수도 없었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단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했는지 엄마는 몰라. 하지만 그 아이 인생이 달린 거야. 네가 평생을 조력자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꼭 이런 결정을 해야겠니? 엄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비사이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쉽게 결정한 일 아니에요. 물론 진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학교 생활을 하며 반년 정도 알았고 그것을 또 시간으로 친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겠죠. 하지만 진수가 아픈 날 확신했고 이 아이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우 씨도 같은 생각이고요. 서툴지만 잘 해낼 자신 있고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정우 씨도 이제는 진수가 눈에 밟힌대요. 네 말도 충분히 알겠는데
왜 하필 장애아인 거니? 차라리 보육원에 있는 정상인 아이들 많잖아. 그 아이들 중으로 하면 안 되겠니? 사부인이 말한 것처럼 장애아를 키운 부모를 보영이가 더 가까이 봐서 알 거 아니야.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 솔직히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는 말 못하겠다. 내 아들이 장애아들 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보영이 네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내가 오죽 이러겠니? 아버지, 장애아, 비장애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둘을 나누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저흰 진수와 가족이 되고 싶은 거지 장애아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수교사를 하면서 많은 장애 아이들을 만나봤고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른들과 세상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은 숨는 법을 배우며 자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당장은 힘드실 테고 이해가 되시지 않겠죠. 충분히 걱정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를 조금만 믿어주세요. 진수와 잘 살겠습니다. 절대로 쉽게 내린 결정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그 후로 두 분을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선택을 존중해 주셨지만 걱정이 된다며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 같아 근심이 많으셨어요. 아내는 어릴 적 아픈 오빠를 미워했다고 해요. 항상 모든 것이 오빠 위주로 돌아갔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아내는 늘 스스로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오빠가 원망스러웠고 건강한 자신의 몸이 너무 싫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오빠의 고민에 비해 자신은 갓난아기 투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빠에게 도움이 되고자 대학 진학을 관련과로 갔다고 해요. 어릴 적 아내와 형님 사이는 너무나 안 좋았고 서로 무관심하며 유년기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내는 오빠와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했고 무관심과 편견으로 오빠를 대했던 지난날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둘도 없는 남매여서 질투가 날 정도예요. 결혼식보다 빠르게 진수의 입양이 결정됐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모님 댁에서 아내와 살기로 했습니다. 진수는 낯선 환경일 텐데 감사하게도 빠르게 적응을 해줬고 아내와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수줍음 많은 진수와 하루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선물 공세를 펼쳤고 장난감이며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면서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너무나 귀여우셔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가댁은 진수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수를 쉽게 받아들이시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결혼식은 반대하시지 않으셨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으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 댁에 가서 진수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우릴 설득할 생각은 마라. 이미 아빠 회사 사람들이며 가족들한테 청첩장까지 돌린 마당에 우리가 반대해서 뭐 하겠니? 하지만 죽어도 그 아이는 안 볼 거야. 세상에 왜 날 나쁜 엄마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입양이라는 게 말이 쉽지. 남의 자식을 어떻게 내 자식처럼 키워? 돈은 또 얼마나 들어? 니들이 재벌이야? 재산이나 많으면 10명도 키우라고 하겠다. 아무리 네가 심성이 착하다 하지만 그 아이가 커봐라.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믿겠니? 그러다 조금만 혼이라도 내면 역시나 개모다 개부다 말 나올 게 뻔하고. 아유,
그 꼴을 어떻게 봐? 어머니는 모진 말이 걱정해서 나오는 말인 줄 알았기에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자식이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지 않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걱정이 되지 않게 잘 사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 아내가 이상한 말을 들려줬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행하는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이었어요. 정말이라니까. 진수랑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누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요즘은 아빠 보고 아예 집 앞에 나와 있어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이상하게 진수가 전 양부모님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있지?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릴 미행하는 거 아닐까? 교직원 선생님 말 들었는데 그런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 요즘 자꾸 신경 쓰이네. 결혼도 코앞이라 할 것도 많고 그래도 잘 해내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제 진수는 우리 아들인데 뭐 볼일 있다고 우리 앞에 나타나겠어. 그래도 당신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니까 우선 조심하고, 그리고 보육원에서 전화 왔다면서 찾아가 봤어? 아주 급해 보이던데. 보육원에서 방문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었고 저와 아내는 학교 일과 결혼 준비로 바쁜 나머지 장모님에게 가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보육원에서 빠진 서류들이 있었다면서 전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별일 아니라는 말을 남겼어요. 누군가 미행한다는 말을 한 후 아내는 진수와 더욱 조심하며 지냈고 한동안 미행범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진수가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미행범들이 아내의 가방을 잡았고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양부모들이었어요. 왜 갑자기 우리들 앞에 나타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진수 양부모야? 아직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진수를 키우겠다고 덤볐을까? 진수야, 엄마 왔어. 우리 진수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진수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갈까? 여기 싫으면 안 있어도 돼. 예전에 우리 공원 산책 간 거 기억나지? 진수 자전거 타는 거 배웠는데 자전거 타러 언제 한번 가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가 당신들을 왜 따라가요? 엄연히 내 아들인데. 진수야, 집에 들어가 있어.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 미행한 거예요? 학교에도 왔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화양을 할 땐 언제고 갑자기 또 진수가 필요해진 거라면 당장 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아이 앞에 나타나는 게 얼마나 상처인지 아세요? 이 아가씨 성질 한번 고약하네. 우리는 진수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엄연히 3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 볼 권리 있지 않겠어? 진수, 한 달만 빌려줘요. 뭐 일이 빨리 진행되면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래줄 수 있지? 진짜 미친 사람들이네요. 아이를 빌려달라는 게 말이나 돼요? 당장 신고하기 전에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쩌다 당신들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진수가 씻을 수 없는 기억들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가끔가다 잠꼬대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아이가 울면서 잠을 자겠어요. 당신들이 부모 자격이 있기나 해요?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신고할 거예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아내는 떨린 손을 부여잡고 집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양부모들은 소문대로 최악의 사람들이었고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없는 사람 같았어요. 장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다음에 나타나면 정말 신고하라고 단단히 아내에게 일러줬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들은 끈질겼고 이번에는 장모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부모가 됐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을 진수가 저희 곁으로 와줘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양부모들은 도를 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파양을 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 아이들 앞에 나타나는 거냔 말이에요. 정말 어른이고 진수를 조금이나마 사랑한다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양심도 없어요? 진수에게 했던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냔 말입니까? 그러다 천벌받고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나온 건 경고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 딸이랑 진수 앞에 나타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가만 안 둬요, 정말. 우린 뭐 나타나고 싶어서 다시 나타난 줄 알아요? 우리도 이번 일만 서로 간에 잘 해결되면 사라질 겁니다. 혹시 딸이 보육원에서 오라는 연락 못 받았대요? 아니면 입양기관에서 연락 왔던가? 그것만 알면 되는데 왜 다들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진수에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따님한테 무슨 얘기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정말 이렇게 두면 안 될 사람이네. 당장 신고해서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니까 알아서들 해. 따님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그래도 한때 양부모였으니까 결혼식장에서 봐요. 우리가 꽤 끈질깁니다. 각오하신 게 좋을 거예요. 전 양부모들은 이유도 없이 처갓집을 괴롭혔고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진수를 달라며 처음에 접근했다. 이제는 하다하다 입양기관이나 보육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냐는 말을 늘어놨어요. 물론 왔었지만 굳이 궁금해하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불안 속에서 결혼 날짜는 다가왔고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왔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준비해주신 피로연이 펼쳐졌고 많은 친지분들과 동네분들이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진수도 동네 친구들을 사귀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점점 무르익어갈 때쯤 장인어른께서 제 팔을 잡고 번쩍 드시더니 아들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은 사이를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며 동네방네 자랑하셨습니다. 나랑 닮았지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셨고 축하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도 아들이 생긴 걸 축하한다며 술잔을 기울었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시켜주시는데 힘든 것보다 눈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았던 저였으니까요. 멀리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과 친구라며 놀고 있는 진수를 보자 더욱 눈물이 나는 걸 참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없었던 진수는 처음으로 전 양부모들을 만났어요. 그때 나이 7살이었는데 물론 성장이 더뎠으므로 걷지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느낀 이 감정보다 분명 더 행복했겠죠. 하지만 3년 만에 파양을 당하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한 번에 당한 그 기분은 어떨까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상처를 아내는 진수에게서 느꼈고 진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꼈어요. 아내가 진수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진수를 보자 모든 것이 감사했고 이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아내와 함께 빌었어요. 술을 먹은 터라 졸음이 쏟아졌고 진수 옆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뒷정리를 하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진수의 조그만한 손을 잡고 양볼에 갖다 대니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는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는 건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키워주신 부모님처럼 몇십 년을 함께한 사이도 아닌데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수 옆에서 잠이 들었고 누군가 절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 기운에 비몽사몽했지만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벌떡 일어나 나오라는 손짓을 보고 진수와 아내가 깨지 않게 큰 창문을 넘어 조심히 나왔습니다. 곧바로 계신 곳으로 갔고 맨발로 마당에 나와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누군가 쫓아올까봐 젖먹던 힘까지 내달렸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먹었는가? 정신 제대로 차린 거 맞는 거야? 지금 심장이 뛰어서 뭐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진수 양부모들 있지? 그 사람들이 기어코 일을 낼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해서 말이야. 우선 이 통장부터 받게나. 분명히 돈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곁에서 맴돌 생각인 것 같아. 감히 어디라고 필요연까지 와서 밥을 먹을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런 원수도 없네.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린 그 전까지 이 돈만 잘 지키면 돼. 저 양부모란 사람들 때문에 이러다 자네나 보영이나 진수가 어디 팔 뻗고 잠 한번 제대로 자겠어? 자네,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예전에 보육원에서 방문해달라는 전화가 왔었지? 기억날 게야. 보영이랑 자네가 너무 바빠서 내가 대신 갔잖아. 그런데 사무실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입양기관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말이야. 너무 이상해서 우리 진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 그런데 보육원 원장 하는 말이 세상에 너무나 놀라서 말도 안 나와. 아직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이 10억이 든 통장을 주는 거야. 저희가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이걸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영 씨나 정호 씨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전화통화로 확인이 되셨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어머님. 10억입니다. 저희도 변호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10억이요? 이 돈이 누구 돈인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진수 생모가 죽기 전에 아이 앞으로 남겨놓고 간 유산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저희 보육원에 전화를 하셨고 진수를 찾는다길래 입양기관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고 입양기관 직원의 실수로 그만 전 양부모에게 전화를 해 진수 앞으로 10억의 유산이 있으니 받아가라고 했다고 해요. 10억이라는 재산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운다면서 처음에는 여러 기관들을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입양을 했었으니까 진수에게 남겨진 유산 반을 달라는 거였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했고요. 저희도 조사를 한 바 전 양부모가 돈의 행방을 찾으러 어머님 집에 몇 번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하게 됐네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진수와 보영씨네 가족분들께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 양부모 일은 입양기관과 변호사님이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모가 남기고 간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냥 보육원 원장님이 맡으세요.
전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못 갖고 있겠어요. 너무나 갑작스럽네요. 진수에게 생모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저희가 맡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천만다행이죠. 그 후 장모님은 10억을 당장 아내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이미 전 양부모가 아내에게 접근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장모님은 아버님께도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신 거라고 해요. 앞으로 진수를 키우면서 적지 않은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절대 전 양부모에게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언제 또 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양부모를 피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급하게 저를 깨우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결혼식장에도 올 텐데 양부모들이 처가 식구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어서 아직 얼굴을 보지 않은 제가 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모님과 헤어지고 곧장 신혼집으로 왔고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 돈은 오직 진수의 돈이기에 더욱 소중했고 뺏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숨길 곳을 찾다 결혼식 당일 나를 새버렸고 무사히 10억을 숨긴 후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고 악독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양부모들은 도를 넘어서 결국 결혼식장에 찾아왔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사람을 피곤하게 하나 몰라? 기관에서 생모가 준 돈 당장 내놔. 그럼 우리도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수를 파양해도 진수의 부모가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 생판남도 아니고 그래도 몇 년 키워준 정이 있는데 당신들만 그 돈을 꿀꺽하면 안 되지. 혹시 알고 진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우리보다 톡하면 더 톡했네. 그러면서 착한 척 하는 거면 내가 당신들을 역으로 신고할 거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경찰 불렀으니까 알아서들 해요. 정말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입양을 해놓고 이제 와서 진수가 재산이 생기니까 어디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우리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 진수를 못 키울 것 같아 그런 거지. 일부러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맡아서 키울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양보하죠. 요즘 진수가 눈에 자꾸 밟히더라니. 당신들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냥 반 딱 나누면 알아서 사라져 줄게요. 당신들도 머리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염치 없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감히 우리 딸 결혼식을 망쳐놓고 당신들이 무사할 줄 알아요? 진수가 내 딸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적어도 허투루 재산을 낭비하진 않을 테니. 이 사실을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아내는 몰랐고 장모님과 대화를 듣고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전 양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말릴 틈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유도 선수였는데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셨더라고요. 내가 살다 보니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을 봤네. 당신들 내 손주한테 손끝 하나 건드려봐. 듣자하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남의 귀한 잔치 어디 와서 행패야? 내가 왕년에 힘 좀 썼거든. 너희들 오늘 잘 만났다. 여보, 이 사람들 못 도망가게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말로 100번, 1000번 해도 못 알아들어.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정신 들 거야. 어머니의 기선제압으로 전 양부모들은 도망쳤고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면서 혀를 찼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됐고 하나뿐인 결혼식에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지켜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참 후 10억의 소동에 대해서 아내가 알게 됐고 결혼식장에서 그날의 소동으로 가족에게는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복권 당첨됐다느니 정말로 재산 있는 걸 알고 접근했다는 식의 소문이 돌았고 아내는 그럴수록 더 강해졌어요. 진수의 엄마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면서 행복한 투정을 부렸어요. 이 사연을 듣고 재산이 생겨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진수의 앞날이 세상의 편견에 장애가 되는 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진수가 성인이 되는 날 생모의 유산에 대해서 말을 하려 합니다. 내년이면 벌써 진수가 20살이 됩니다. 이제 부모의 품에서 조금씩 세상의 발을 디뎌야 하는 진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여성입니다. 항상 복수를 꿈꾸며 살았었는데 굳이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벌이 내려진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네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갖게 된 귀중한 딸이에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시댁에서는 젊은 나이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거진 제 탓으로 많이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벌써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내 친구들은 손주들 기저귀 갈고 유치원 데려다 주느라고 정신없는데 나는 정말 아직까지 손주 안아보지도 못했으니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뭐 하는 거야? 가서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저번에 산부인과 간다고 한 건 어떻게 됐어? 거기서는 별말 없었어? 무슨 이상이 있다던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던가 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저런 말은 안 해주디? 네, 저도 검사 받았는데 저한테는 이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남편한테 말하니까 검사 받기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가지고 남편 쪽 검사를 해야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저도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 어머님이 한번 말이라도 해보세요. 걔한테 말할 게 뭐가 있어? 보나마나 뻔하지. 병원 좀 옮겨보고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때? 남자야, 그곳이 밖에 있으니까 이상이 있어도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여자는 겉으로 보이지가 않으니 문제가 있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이건 검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봐야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들도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봤겠지만 보이는 것도 이상 없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난임으로 이미 유명한 병원인데 어디서 검사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저한테 문제가 없다고 했고 남편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거였는데 어머니 말씀은 남편에게는 이상 없고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세요? 얘는 누가 너한테 문제가 있대? 다시 검사를 해보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몸에 뭐 나쁜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는 막말로 애를 떼도 그게 티가 나니?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넌 생리통도 심하다고 했으니 자궁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시모는 당연하게 저에게 이상이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대부분 저에게 대놓고 제 탓이라 하진 않았지만 남편보다는 저에게 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시댁의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우리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급했던 남편이 검사를 냈고 결국 남편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줄어들었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낳게 된 아이가 저희 딸입니다. 아이는 양가 가족들에게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도 선물도 매번 크게 해 주셨죠.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밤늦게 퇴근하고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쉬는 날이면 자기도 쉬고 싶다면서 하고 싶었던 휴식을 마음껏 즐기기도 했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가 아빠를 많이 낯설어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쉬는 날에는 집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어? 아이가 아빠 얼굴도 모르고 낯설어해. 그래도 일주일 중 하루는 우리를 위해서 써주면 안 될까? 당신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도 하루 정도는 좀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안 바라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 건 괜찮지 않아? 아휴, 당신 일 쉬니까 감이 안 와? 그러다가 뒤처져서 승진 못하면 우리 뭐 먹고 살 거야? 작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승진을 해야지. 언제 잘릴지도 모를 판국에 휴일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누가 승진시켜준대? 열심히 일해야 승진도 하고 그만큼 많이 벌어올 거 아니야. 어차피 집에 있어도 육아는 당신 몫인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나중에 아이 크면 이런 거 다 이해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쉬는 날까지 밖에 나갔다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당신 일 때문에 쉬는 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쉬려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잖아. 매번 그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구들이며 지인들이며 만나서 노는 시간 중에서 조금 쪼개서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는 거지. 당신 그럼 나는 언제 쉬어? 당신이랑 집에 있으면 어쨌든 당신 집안일 할 때 나는 애 봐야 되고 쉴 수도 없잖아. 그럼 언제 쉬냐고? 평일 동안 내내 야근하고 지치게 일해서 집에 오면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내내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밖에 나가주면 당신도 편할 거 아니야. 지금은 네가 아이가 어리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자꾸만 나한테 시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좀 더 크고 그러면 네 생각도 지금이랑 같지 않을걸? 아니, 쉬면서 애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돌이잖아. 아이가 더 크고 나면 가족들이랑 지낼 시간도 점점 없어질 텐데 지금 어릴 때 애착을 많이 쌓아놓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아이랑 애착도 만들고 친해져야 하는데 당신은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쉬는 날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그러는 거지. 아이가 아빠 얼굴을 못 알아보고 어색해하고 피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 진짜 쓸데없는 걱정한다. 나중에 돈 잘 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빠 따를 수밖에 없어. 그때 되면 다 알아서 친해질 텐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무슨 육아까지 하라고 난리냐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원래 살림이랑 육아는 아내 몫이야. 남편은 아이를 낳고 나서 더 바쁘게 일을 했어요. 집에는 거의 잠만 자러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주말만 되면 평일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푹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친구들과 지인들과 여행을 가버리거나 홀로 호텔을 예약해 느긋하게 주말을 보내고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일 내내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으니 주말에는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우리와의 시간은 단 1시간도 보내지 않게 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승진도 빨리 했어요. 그러면서 월급도 점차 늘어났지만 막상 집에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100만 원 남짓이었죠. 아이가 점점 크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지게 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크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일을 시작하려고 했죠. 전에 하던 일을 하겠다며 시댁과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모두 결사반대를 하면서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바랐어요. 저 이번에 수정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요. 더 있다가는 나중에 일하기 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나중에도 쭉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린이집에서도 늦게까지 봐줄 수 있다고 하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번에 사람 구하는지 물어보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사정 봐가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 맘대로 우리 귀한 손녀 놔두고 일을 한다는 거냐? 아이가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게 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아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엄마가 된 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네 앞길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이기적인 엄마가 세상 어디 있다고 그래? 아무리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지. 그래,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야? 나도 늦게 끝나는 판국에 당신까지 늦게 오면 아이는 하루 종일 밖에서 있어야 하는 거잖아. 아무리 사정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회사에도 민폐야. 당신은 이런저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일 다닌다고 하는 거야?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보고 아이도 나도 적응 잘하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내 사정 다 알고 있고 그것도 다 봐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번에 회사 어린이집도 운영하기로 해서 다음 해부터는 거기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근무하면서도 아이 볼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부터 일을 하는 건 난 아니라고 본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손도 많이 갈 텐데 벌써부터 일을 하다니. 그리고 너 그거 회사 다니면서 우리 집 행사는 챙길 수나 있다니?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행사 다 빠질 생각이거들랑.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거라. 시집을 온 이상 집안 행사는 챙겨야지. 일 다닌다는 핑계로 빠지는 건 용납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애비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일을 다닌다고 하는 거냐? 그래, 내가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돈이 부족하면 네가 밖에서 처사 먹는 커피나 음식 같은 걸 좀 아끼지 그래. 너는 왜 맨날 불만이야? 남들은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 일하라고 하는 남편도 많다는데 난 네 편이 봐주면서까지 생활비도 다 주고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냐? 애 두고 일하겠다고 할 거면 내가 일 그만둘게. 당신이 지금 내야 할 돈까지 다 책임져서 내고 생활비도 매달 빵빵하게 줄 자신 있으면 시작해. 남편은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애를 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댁에서는 더욱 난리가 나서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셨죠. 오랜 갈등 끝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폐렴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결국 일을 포기하게 되었고 남편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주겠다 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취업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경력 단절이 8년 이상 된 상황이다 보니 다시 취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야, 너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취업한다고 떵떵거리지 않았어? 그렇게 취업하겠다 난리를 피워놓고선 왜 아이 초등학교 가고 나니까 그 말이 이렇게 쏙 들어가냐? 이제 나가서 돈 벌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지금 나가서 마음껏 하라고. 왜? 이제는 안 되겠어? 그렇지. 집에만 있으면서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밖에서 나가 고생하면서 돈 벌기는 싫겠지.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8년 동안 경력 없이 아이만 키웠는데 어느 회사에서 어서 오세요 하겠니? 당신 회사면 그러겠어? 그때 나보고 일하라던 회사도 내 편이 엄청 봐줬던 곳이야.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일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 일 다니려고 이곳저곳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넌 핑계도 좋다. 네가 능력이 있었으면 어디서든지 다 불렀지.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곳에서도 너를 원하지 않는 거야. 8년이고 10년이고 아무리 쉬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경력 단절이 되든지 말든지 다 알아서 부른다고. 뭔 핑계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내가 너 일하지 말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말하는 게 참 웃긴다. 결국 네가 안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선 왜 내 탓하냐? 네가 일을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다녔을 거잖아.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게 좋으니까 안 다녀놓고선 이제 와서 내 핑계 대지 마. 기억도 안 나? 그때 당신 나 일 다니면 자기가 일 그만두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명의로 있는 빚도 다 내가 갚아야 된다고 했고 내가 다시 일 시작해서 버는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딴 말을 내뱉었던 거야? 솔직히 내가 당신이 싸질러 온 똥을 내가 왜 치워야 해? 그래 놓고선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 시댁에서도 아이 절대로 봐줄 수 없다고 하지. 네 월급만큼 당신 채무까지 다 갚으라고 하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뭔 일을 하라고 한 거야? 죽인다고 직접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건 거의 죽이겠다 말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참나. 그럼 네가 애도 보고 일도 다니면서 내 빚도 갚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될걸. 자신이 없으니까 안 다닌 거 아니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게 진짜 웃긴다. 하여튼 여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놀게 해주면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 이래서 내가 회사에 나오는 여자들 보면 그나마 대우해 주는 거다. 걔들은 너희들이랑은 다르니까. 됐고, 얼른 일자리나 구해서 돈이나 벌어. 애 학원 보낸다 어쩐다 하면서 내 돈 뜯지 말고. 남편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막말을 내뱉었죠. 그런 남편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했지만 아이를 보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적응도 잘하고 친구 사이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활발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에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충격을 전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일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 집에 잘 못 들어오지만 항상 아이를 사랑한다며 말해 주었죠. 남편도 그나마 아이 앞에서는 사이좋은 부부인 척 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회생활이 빛을 봤던 것인지 어느덧 회사 내에서도 남편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반 사원 때에 비해서는 좀 더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생활비도 아까워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이런 정도가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아이 앞에서도 저와 아이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았죠. 아휴, 집에만 오면 내가 속이 답답해서 영 오기가 싫어.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야? 좀 깔끔하게 해서 살 수 없어? 집에 온갖 먼지며 쓰레기며 정신없어서 이거 뭐 들어올 기분이라도 나겠니? 그리고 수정이 너 왜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해야지. 당신은 애가 이렇게 탱자탱자 놀기만 하게 둘 거야? 학원이라도 보내던지 아니면 집에서 공부라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갑자기 왜 안 하던 신경을 다 쓰고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집에 와서 뜬금없이 지적질하는 이유가 뭐야? 집이 그리고 뭐가 더럽다는 건데? 아침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에 떨어진 거 하나 없는데 왜 자꾸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냐고? 당신이 그러니까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집에만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거나 잘 알고 있겠어? 이래서 바깥 일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멍청해서 뭔 말을 하고 싶지도 않네. 됐어.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먼지는 예전부터 눈에 보였는데 하도 안 치워서 말하는 거거든? 집에만 있으니 뭐 더러운 게 보이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당신은 몸이 그게 뭐야? 운동 좀 해. 아줌마처럼 뱃살도 축축 처지고 얼굴 관리는 안 하니? 참나, 당신 웃긴다. 갑자기 외모 지적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얼굴 관리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먼저 돈 아깝게 뭐하러 그런 거 받냐고 했잖아. 그때 엄청 난리 피우면서 결사 반대해놓고서는 갑자기 얼굴 관리는 안 하냐면서 말하는 건 뭐라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당신 수상하네?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솔직히 요즘은 애들이 엄마가 날씬하고 이쁜지 안 이쁜지 다 보고 있어. 수정이가 학교 가서 당신이 데리러 오면 창피해서 당신더러 엄마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좀 관리를 하는 건 어때? 요즘은 본인 나이보다 10살은 적게 보는 게 대부분인데 당신은 매번 나이를 똑같이 먹으니 참. 남편은 언제부턴가 외모 지적이며 집안에 먼지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더럽다면서 집에 오기 싫다는 말을 자주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드디어 미쳤나 싶기도 했지만 뭔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좀 더 지켜보기로 했죠. 역시나 긴 꼬리는 밟히기 마련이더라고요.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장 그 앞으로가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뭐고? 당신 지금까지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래서 집에만 오면 집안꼴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야? 생활비도 요즘 나갈 돈 많다면서 반도체 안 보내면서 당신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아, 여자랑 다니면 다 바람 피우는 거야? 인사나 해. 여기 내 후배야. 회사 직속 후배라서 이것저것 내가 알려주고 있었던 거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방구석에서 불륜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까 그따위 오해나 하고 있는 거야. 아휴, 진짜 내가 쪽팔려서 정말. 선배님,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안녕하세요. 사모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게 되었네요. 근데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둘이 같이 있어서 오해를 하셨나 본데 저희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이라서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 아휴, 미안해. 와이프가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몰라. 이해해줘. 당신, 얼른 사과 못해? 아휴, 내가 동네 창피해서 진짜. 그러니까 좀 밖에 다니고 해야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처럼 드라마만 보던 사람들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다니면 다 바람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니 문제야.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방금까지 당신이랑 여자 팔짱 끼고 있지 않았어?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은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남녀가 팔짱 끼면서 다니는 건 애인 사이 아니고 뭐야? 지금 날 바보로 보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정말 너랑 뭔 말을 못하겠다. 너같이 덜 떨어진 애랑 뭔 말을 하겠냐? 됐고, 쓸데없는 오해나 하지 말고 집에나 가. 애 끝날 때 다 된 거 아니야?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늦게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더 말 꺼내지 말고 조용히 집에나 가. 화가 나 씩씩대고 있는 남편은 저를 보면서 괜한 오해를 한다면서 창피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 여자랑 가버렸죠. 남편은 절대 아니라면서 시치미를 댔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주말 행적을 몰래 따라갔을 때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골프를 치러 다니고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죠. 그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남편에게 언급을 했지만 단순히 운동을 갔을 뿐이고 호텔이 깔끔해서 땀냄새 나는 몸을 씻었을 뿐이라며 별일 없었으니 불륜이 아니라 가볍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사원들 월급도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찌 된 게 남편은 호텔이며 골프장이며 자유롭게 드나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 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메꿔놓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람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상간녀와 다녔는지 호텔 쇼핑 결제 내역, 골프 레슨빈까지 있더라고요.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대놓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외도야.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당신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알아봤는 줄 알아? 그 여자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고 있잖아. 그 아이 골프 레슨비 90만 원도 당신이 결제했더라. 당신 그 아이 아빠라도 되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뭔 소리야. 그냥 친한 동생이라서 그런 것뿐이야.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데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고. 당신은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처럼 아이 어릴 때 자기 앞길 좋다고 일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걔는 아이 열심히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한 애야. 그걸 나는 회사에서 사원 때부터 다 보고 지냈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 당신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남은 돕고 살아야 하잖아. 괜한 오해하지 마. 그리고 그런 더러운 말로 우리 사이 더럽히지 말고. 뭐? 우리 사이? 당신네들 무슨 영화 찍니? 지금 외도하고 있는 거야. 친한 사이라고 포장하지 마. 친한 동생이랑 호텔 들락거리고 같이 여행도 가는 거야? 그 돈 당신 회사 카드로 쓰고 있었잖아. 당신 이거 엄연히 바람이고 이혼감이야. 소송하면 당신이나 그 여자나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딸 체육복값 9천 원도 내준 적 없으면서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나 주면서 남의 딸은 레슨비까지 내주고 싶디? 위자료? 너 이혼 소송 거는 순간 너고 딸이고 없는 거야. 우리 집 알지? 바람 저지르면 자식년도 끊는다고 했던 거. 너 우리 집에 아는 순간 진짜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너 따위가 뭔데 걔를 그런 더러운 말로 언급하는 거야? 걘 너보다 훨씬 훌륭한 애야. 그리고 걔 딸이 골프에 재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그냥 도와준 거 가지고 난리 피우지 마. 우리 집에서 알게 된 순간 당신도 끝장이야. 집에만 있으니까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인데 밖에 좀 나가고 사회생활 좀 해. 당신 그거 의부증이야. 남편은 뻔뻔하게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두 집 살림하는 거라면서 화를 낸 이후에는 남편은 더 이상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겠다면서 나가버렸죠. 저는커녕 아이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라 생각이 들어 저는 딸애와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발견하고는 비웃으며 비꼬았죠. 와, 당신 진짜 뻔뻔하네. 아이를 앞세워서 삥이라도 뜯게?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아낀다는 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창피를 줘서 되겠어? 역시 당신은 말만 엄마야, 말만 엄마. 당신 정말 최악이다.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 당신이랑 할 말 없고 당신 얼굴도 보기 싫다.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없는 거 조용히 집에나 가. 집에 가면 내가 생활비는 입금할 테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생활비나 받으러 여기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 상관하지 마. 내가 꼭 당신 보러만 이 회사 온 줄 아는 거야? 착각도 유분수지. 당신 자신감도 대단하다. 모든 사람이 당신만 바라볼 거라 생각하는 거야? 웃기네. 그럼 여긴 무슨 일로 왔는데? 나 보러 온 거 아니고서야. 설마 당신 여기 회사에 취직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나 바람 피우고 있다고 고발이라도 하려고 온 거야? 아, 당신 진짜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나네. 여기가 대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내 직급이면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회사에 그런 개인의 사사로운 상황 다 들어줄 것 같아? 아, 그래. 개인의 사사로운 상황? 당신 그거 잘 말했다. 앞으로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 당신한테 이혼소장 보냈고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소장 갈 거야. 증거야 차고 넘쳐서 부인할 수도 없을 거고 아마 100% 내가 승소한다고 하더라. 당신네들이 얼마나 처벌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니 위자료도 꽤 나올 거라고 하고 아참 그동안 회사 돈으로 바람 피느라 고생했겠네. 그것도 신고했으니 잘 준비해. 남편과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 사이 몇몇 임원진이 다가오더니 나와 딸에게 딱 맞춰서 오셨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남편을 뒤로하고 간 곳은 사장실이었죠. 저는 남편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을 당시 모아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분을 받아왔습니다. 소소하게 쌓인 지분들이 점차 많아졌고 절반 정도의 지분까지 차지를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 헤어질 생각으로 지분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회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로 소장이 전달되면서 빠르게 남편과 상간녀, 저 사이의 관계도 모든 부서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거기다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민사배상과 함께 이혼 소송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두 사람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고 거기다가 횡령으로 인한 처벌까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위자료와 횡령에 대한 배상으로 인하여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자연스럽게 상간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댁에서는 남편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도저도 갈 곳이 없어지자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나 봐.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몇 번 도와주려고 한 거야. 진짜야. 내가 걔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 도와주다 보니까 연민이 생겼었나 봐. 근데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렸어. 걔 날 물주로 봤던 거였더라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테니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리 수정이도 너무 보고 싶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언급도 하지 마. 그나마 아빠라고 면접 교섭권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혹시라도 딸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각오해야 할 거야. 양육비나 제때 보내. 당신한테는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거 날린 거 당신이야.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몇 달만 같이 살면서 지켜봐줘. 내가 정말 잘할게. 이미 이쪽 업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실 취직도 쉽지 않아.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지방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내가 집안 살림 다 할 테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그동안 평생 일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한 소리 잊었어?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능력 있으면 10년이든 뭐든 회사에서 알아서 찾는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쉰 적 없이 쭉 일했으니 능력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취업 안 되는 것도 당신 능력 탓이지. 헛소리 하지 말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그 여자랑은 완전히 끝냈어. 내가 이렇게 한번 되어보니까 당신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당신만한 사람 없었는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남편과 재결합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참으려고 했으나 먼저 가정을 버렸던 건 남편이었죠. 이혼을 한 지 1년이 지나가면서 슬슬 이쯤 되면 받아주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저는 딸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남편이 있을 때는 매일이 전전긍긍이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 마음이 편안하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마음 편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